안녕하십니까. 정치역시사 정창준입니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이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허은하 대선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의 재판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2부에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6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멘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 공항을 타격한 이후에 중동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네,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던 이스라엘이 간밤에 미군과 함께 예멘 항구를 공격했다고 후티 측이 밝혔습니다. 호데이다 항이라는 곳에 6차례 공격을 퍼부었는데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미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해 예멘에서 공격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제 후티 반군이 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타격하면서 최소 6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타격 직후 후티는 성명을 내고 마치 자랑하듯이 이스라엘의 민감한 목표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레드라인은 없다고 밝혔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7배로 보복하겠다면서 네. 후티뿐 아니라 이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2년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자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지난 3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임시 휴전이 종료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네. 현재로선 외교적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전 총리 간의 단일화 논의가 지금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이 무난하게 이뤄질 거라 봤는데 지금 협상 테이블조차 꾸리지 못한 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한 후보가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만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 김 후보 측은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단일화에 나서자는 입장인데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돼서 당의 자원을 쓸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자금 문제 등의 여유가 좀 있고 또 한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상에서 열세로 나타나고 있어 시간을 좀 벌어두고 협상에 나서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원들의 단일화 성화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과 부산을 방문하며 아예 지역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반면 당의 조직력과 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 전 총리 측은 여론조사상 우위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 이어 오늘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오찬회동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측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죠? 네, 김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게 당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어제 오후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우리 주위에 시간을 끌면 우리 편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했고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선 단일화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는데 경선 때 김 후보를 지지했던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가 사심으로 딴짓하면 저는 결단하겠다.
즉 지지를 네.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끓면서 어제 저녁에 또다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도 어제 후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후보의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지도부가 단일화 협상을 압박하고 김 후보가 추천한 장동혁 사무총장 인선안을 무산시킨 걸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기일이 15일로 잡히자 사법부를 향해 이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법원이 조치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보류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조 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이현주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 선거 개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파기환송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후보는 어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강공 모드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네, 사법 리스크에는 당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 후보는 유세일과 정책 발표 그리고 국민의 각을 세우는 데 집중하면서 역할을 나눈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민심 경청 투어를 어제도 이어갔고요. 어린이날을 맞아 현재 만 8세까지로 돼 있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처 투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대법원을 성토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 후보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거나 애둘러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들의 통합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란 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양평 고속도로 건설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결과 대선 일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하긴 합니다. 법원은 우편 배달로 관련 서류가 이 후보에게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인편 배달, 즉 법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네. 일단 이 후보 측이 이 서류를 받게 되면 법원이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두 번째 공판에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법 해석의 문제라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심에 해당하는 파기환송심까지는 대선 일전에 나올 수 있어도 이 사건은 대법원에 또다시 재상고하는 5심까지 절차가 보장돼 있어 네. 이 후보 측이 항소할 경우 대선 전에 최종 결론, 진짜 마지막 결론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에도 관세를 꺼내들었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영화 산업을 훔쳐갔다며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가 자국에서 할리우드 영화가 촬영되도록 미국 영화 제작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조직적인 시도고 심지어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언론들은 영화가 일반 상품처럼 항구를 통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각국이 미국 영화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리우드에 오히려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 무시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법원이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거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냐고 묻자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면서 헌법 무시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서 판사들이 흉악범과 불법 이민자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62년 전에 폐쇄됐고 지금은 관광지로 쓰이고 있는 과거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수감했던 엘커트레즈 교도소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하늘이 흐리겠지만 비는 일부 지역에만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한데요. 황사가 날아오고 있어서 내일 아침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높아지거나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광주 19도, 대구 18도 등에 머물며 평년 기온은 1도에서 5도 정도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 낮에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남동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은 장성 분기점에서 대형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오천 3터널 부근 1차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동수원 부근 3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대합 휴게소 부근 진출로는 갓길이 현재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합 휴게소부터 정체고요. 서울 시내 상황은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허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뒤에 바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에 내선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무책임한 권력 다툼으로 본질을 잃은 당에서 제가 더 이상 그 당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창당하는데 함께 했었는지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싸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 나와서 열심히 뛰겠다는데 그 안에서 싸우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기본적인 걸 좀 지키자라는 차원이었고 그렇게 판단해서 우선은 탈당을 결정을 하게 됐고 또 개혁의 어떤 길이라는 것은 기존부터 제가 생각해 왔던 거고 그래서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배지 버리고 나온 거라서요. 그 개혁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길을 함께하는 저희 팀 허은하 분들과 고민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은 대선 후보죠. 대선 네. 후보와의 갈등이 이제 개혁신당을 나오게 된 원인이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는 개혁신당이 너무나 잘 되길 바랬던 왜냐하면 창당에 함께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바랬었는데 당을 끝까지 추스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12월 19일 제가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됐고 아마도 저희 당이 좀 시끄러워진 건 1월 말 정도부터 아셨을 텐데 12월 19일부터 그때까지 제가 조용하게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밖에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이선으로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김철근의 그 사무총장 복귀 음. 그것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해임을 결정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복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받겠다. 다 하겠다. 다 뭐 하겠고 사무총장 복귀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애썼고 4월까지 좀 치열하게 좀 싸웠는데요. 그 힘이 좀 안 받쳐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준석의 사당화가 된 당이다 보니까 혼자 싸우는 것 그리고 저희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조금 힘들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와 함께 애써주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합리한 것과 공격들을 하니까 차라리 허은아만 공격해라.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란들이 있어서 그런 다툼을 보여드린 것은 국민께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제 개혁신당 자체의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걸 워낙에 이준석 후보가 잘 알다 보니까 그 안에서 더 많이 저희를 좀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보다 더하다라는 네. 말도 했었었는데 본인이 끌어내려졌던 그래서 제가 도왔었는데 그보다 더 심하게 끌어내리는 모습에 다들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제3지대 개혁보수 1등 후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보관입니까? 우선은 저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대의 정신은 아마 진실과 회복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의 보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열보다는 뭔가 합치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봐왔고 그래서 제가 이준석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곁에서 네. 봤기 때문에 미러링을 통한 뭐 자기 객관화를 좀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후보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준석 후보는 저를 잘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둘이 붙여놓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소속이세요. 아무래도 무소속의 한계가 있으실 텐데 창당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네, 저희 탈당할 때 3가지 염두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창당. 저희는 사실 이번 대선에 제가 예비 후보로 뭐 무모하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용기 있게 도전을 했는데 이 도전을 하는 것은 이 단타를 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26년, 28년, 30년까지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숨을 가파르게 가지 않으면서 국민들께 그걸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당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더 기대 아니면 허은아 KR을 치시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네. 예, 거기에 가보시면 좀 저희가 멀리 보면서 함께하는 분들을 좀 찾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우선은 깃발을 들고 예비 후보로 나온 것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당을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근데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3지대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또 예비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정당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각각의 정당에 계시는 대표들도 좀 뵀거든요. 저 만나 뵙자고 하셔가지고 뵀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까지 있구나. 이분들이 다 합쳐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저희가 투표할 때 어디를 뽑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손이 가는 정당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존에 그 개혁신당 창당했던 건데 그만큼 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면 제가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혁 보수를 내건 이제 창당의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럼 개혁 보수를 내걸고 있는 정당이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겠네요. 저는 뭐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에 대해서는 사실 개혁 신당을 만들면서부터도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실용정당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 뵙는 중도층이라던가 또 뭐 2030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4, 5, 6세대가 많아요. 60년대 세대들이. 근데 지금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말씀. 어디서 자주 듣던 얘기 같은데요, 네. 지금? 먹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저는 인구 소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국민께 더 다가가냐. 물론
기치는 저는 좀 보수와 닮았습니다. 자유, 공정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특히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와 맞게 또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어떻게 국민과 더 다가서는 그런 실용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키워드는 분명 말씀대로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롭거나 그리고 뭐 깨끗하거나 투명하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이가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한 만큼 행동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용기를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를 그래서 저는 진짜 개혁이냐 가짜 개혁이냐로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금 대선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인데. 아무래도 뭐 정치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언론을 다루는 법도 잘 알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좀 받았죠. 하지만 그 좋은 평가가 단지 지지율을 높이고 단지 그 순간에 국민들의 마음에 잘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제가 뭐 지금 전 대통령 욕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왜 이런 선거를 치르게 됐느냐. 네. 사실은 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것이고 앞과 뒤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홍보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국민들이 힘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쩌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괴로운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말의 앞과 뒤가 다르고 보여지는 것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다르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네요. 이 일관성. 예를 들면 저는 일관성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저한테 요즘에 드디어 이준석 맛 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준석 후보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70년대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생의 새로운 세대 그리고 뜨는 청년 정치인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어주고 싶었어요. 그 586 세대 선배들과 후배 세대를 이어주면서 가게 역할을 하고 그렇죠. 싶었다.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랐고 상당히 잔인하고 독단적이고 부패하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나이가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던 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국민들께 저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실용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을 제대로 보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후보의 좀 비전을 보겠습니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아나는 나라로라는 표를 내걸고 출마 선언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인구 소멸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사실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뭐 해외에서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해마다 10만 명 이상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아나는 나라로라는 표를 저희가 정책적 표어를 만든 이유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어떻게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까. 그 많던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선에서는 사실은 최전면에 내세우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내세우고 싶었고 우리가 위기가 있다면 인구 위기 극복을 해야 사실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출생 부분은 사실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들어갔죠. 근데 왜 효과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구조 자체를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그래서 제가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노동, 교육, 복지, 뭐 국방, 경제 모든 것이 존립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데 각 부서별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주거 환경, 그리고 부족한 돌봄, 그리고 그런 어떤 편견.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어젠 제가 베이비박스 현장에 갔다 왔었는데 그 현장에서도 보면은 태어나는 아이들 모두가 환영을 받고 사실은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지금 한 10몇 명의 아이들이 와 있던데 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셨던 어머님도 찾아와서 아이 보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모성과 부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좀 재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일극 현상이 아니라 네. 이 늘 말하는 전국이 서울화돼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이 집중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구조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고 이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3지대 참 힘들구나 이런 하소연도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제3지대 정치가 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우선은 뭐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제3지대와 양당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투표에서 아무래도 양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국민적 그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사표를 네, 사표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영등포에서 뛰어봤는데 처음에 지지율보다 확실히 마지막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양당으로 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우선은 선거법으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제3지대라던가 다양한 정당이 살아남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는 제가 계속 설계, 구조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용기 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실패한 제3지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끝없이 뭐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은 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내려놓고 제3지대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에 입법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입법을 위해서 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대나 단일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3지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 정당과의 연대와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 신뢰 선택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어떤 구조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이 살리고 싶은 제3지대의 그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은 단일화가 또 어떤 정치적 공학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저에게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말해왔던 진짜 개혁과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저희 10대 공약으로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할 일관성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곳이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다 그때 그냥 간판으로 얼굴로만 쓰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우선은 명분이 좀 중요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은 누구든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지금 핫합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와의 어떤 연대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김문수, 한덕수 후보님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저희가 제3지대는 좀 더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책을 뭐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정권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조금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그 추후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예, 명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준석 후보 뭐 단일화 구도도 좀 염두에 두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움직이고 있는 이기려면은이라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뭐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이렇게 시급하게 단일화를 서두러 가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고민 중이시군요. 예. 야5당은 일단 약간의 정책연대 부분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신 걸로 보이네요. 지금 뭐 김문수, 한덕수 그 분 둘 다 이제 사실 탄반이기 네네.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반성이 없으면은 가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뭐 예. 그리고 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경선을 치르지 않으시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죠. 예. 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러브콜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완주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저께 단일화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가지고 말하냐라고 이름도 좀 빼달라고 하고. 페북에 올렸던데 네. 그냥 단일화를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그냥 천명을 하면 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을 인간적 결함이 있다, 뭐 제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사실 제가 개혁신당에서 끌려 내려올 때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네. 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저는 제3지대 그 정당이 사실 10년 100년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지도부 또 다른 지도부와 이준석 측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개혁신당을 만들었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인 척하면서 내로남불의 정치의 극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끝까지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뭐 말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니까 우선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전망은 어떠세요? 지금 아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약간 말씀을 조금 저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걱정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계산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계산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애둘러 좀 전에 표현하신 그래서 거군요. 표현한 겁니다. 네. 네. 민주당은 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게 이제 지나치면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나치게 짧은 심리 기간이라던가 뭐 대법원 내규 어겼다라는 거, 그 대법원이 분명 무리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강도 조절을 좀 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선은 사법적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법치주의니까. 하지만 그 판결에 대해 저도 사실은 피해를 본 사람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법치주의자로서 우선 받아는 들였지만 내심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가 사법화돼서도 안 되고 사법이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게 뭘까라는 국민들에게 많은 의구심을 주는 결론들과 결과들이 그리고 과정들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면 진행되는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니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의견을 좀 들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게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절대로 갈라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을 하고 안고 이젠 좀 덜 싸우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말 안 듣는 또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 사법부와 입법부와 또 행정부가 계속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한 행동 자체를 지금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허은하 대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하루 되십시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입니다. KBS 유머 1번지에 출연할 때였어요. 포절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게 됐어요. 제작자가 보고서 이거를 판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젊음의 행진에 독도는 우리 땅을 딱 부르고 그 다음날 온 나라가 다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나 봐요. 저도 너무 깜짝을 놀랐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독도에 와달라고 독도에 들어갔더니 독도 경비대원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왔다고 포를 쏴줬어요. 예포를.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독도를 위해서 진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독도를 지키는 일에 작은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은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지 아니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기 우기고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5천만 애국심의 원천인 독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 나가자고요. 파이팅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남부지방은 흐립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차차 구름량이 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한데요. 황사가 날아오고 있어서 내일 아침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높아지거나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1.5도, 부산 13.3도 등으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지만 그래도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광주 19도, 대구 18도, 제주 17도, 강릉 16도 등으로 중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륙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책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영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구형 김현정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 부본부장, 노동본부 부본부장을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대선은 이제 이원적인 불법 계엄하고 내란으로부터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적 집단지성,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빛의 혁명 시민본부를 출범했고요. 거기서 하는 역할은 이제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던 우리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조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어제도 그 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도 했고요. 또 시국선언도, 사법쿠데타 규탄하는 시국선언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 연대라든지 또는 정책 협약 등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노동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당의 대협력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노동을 포함한 그 시민사회와 당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대협력위원회가 대선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 이제 빛의혁명 시민본부이고 노동본부이기도 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42.1%, 국민의힘이 41.6%,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여론조사 기간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이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선출 경선 여론조사가 5월 1일하고 2일 양일간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 네. 예, 그 전에 이제 리얼미터 이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52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28명으로 증가했거든요. 7% 정도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한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경선 이벤트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도층의 표심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에 누굴 뽑아야 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의 그런 사법 쿠데타적 그 판결이라든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도층 민심은 더 이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이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으시는군요. 저는 현재 오히려 중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파기환송 시킨 것이 중도층이 오히려 그러한 사법 쿠데타적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적인 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15일로 잡혔습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에서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교대로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일 이제 정무위 기재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임위별로 이제 릴레이 방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현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직선거법 그 11조에 보면요. 네. 후보자가 등록하면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5월 15일 첫 기일은 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버꾸라지적인 해석이고요. 이 공선법 11조의 입법 취지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5월 12일이 되면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5월 15일은 불과 대선을 이제 보름밖에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한다는 것은 좀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계엄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대선판 흔들기다라고 저희는 이제 규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보다는 민주주의, 즉 유권자의 그 누구를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최우선 되어야 할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만약에 대선 이후로 이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한 바 있는데 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카드에 탄핵 카드 역시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렇게 탄핵을 포함한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그 일부 보수 언론의 시각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광란의 초헌법적 폭주를 시도하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거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책무이자 헌법적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부가 강권 선거를 넘어서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쿠데타를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포함해서 국회에 가진 모든 헌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위헌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위헌 위법하다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례적인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네. 통상 전원 합의체의 그 판결은 전원 합의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게 통상이었는데 이틀 사이에 2번을 열었습니다. 그 속도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속도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법률심인데도 불구하고 1심인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법리 오해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펼쳤던 그 법리와 판례 그것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또 뒤집은 판결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측면과 그 해석의 측면 모두에 있어서 이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저희는 해석이 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결조차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번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 전원에 대한 탄핵도 검토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모든 이제 헌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이고 그거에 대한 시기나 범위 이런 것들은 지도부에 이제 이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떤 수단을 쓸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도부에 이음되어 있다. 다만 이 모든 그런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여론의 역풍 우려는 없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초래한 것은 오히려 그 대법원장이고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사법적 쿠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아내는 것 또한 우리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대선 개입 위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것들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내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여론의 역풍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 국민의 참정권,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한 그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오히려 그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이제 무소속 예비 후보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수사라든지 재판을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법치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법 앞에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서는 수백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부터 해서 기소폭탄 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를 구속 취소한 사법부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직사항고 조치하지 않은 검찰 이런 것들 이런 그 사법부에 대한 이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 반성하고 그 국민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러 입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요? 지금 그 법안이 지금 법사위의 법안 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에 전체에서 아마 처리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 지금 그 재직 중에 그 대통령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 84조 되어 있는데 그 소추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이 이미 헌법학계의 다수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될 것인데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그 헌법 정신과 상식에 부정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헌법학계의 해석과 단수설에서는 중단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또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률을 통해서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대선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온도차가 좀 있어 보여요. 한덕수 후보가 적극적인데 김문수 후보가 다소 시간을 끄는 모양새입니다.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 등록 기간이 11일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오늘이 6일 아닙니까? 네. 7, 8, 90 정도 4일 정도 남은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론조사 방식이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유력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후보 간의 토론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심번호도 추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 시간이 지금 가능하냐 일단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당에서
자당에 대선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선출도 하기 전에 무소속인 후보를 갖다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빌드업을 해놓고 당의 지도부가 오히려 그 대선 후보가 5월 3일 선출되기 전인 5월 2일 이전에 이미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그 언론에다가 공식화시키고 또 5월 2일 날 그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친윤 의원들이 또 다수가 가서 참석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수대시키려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선되자마자 단일화를 압박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컨벤션 효과도 전혀 지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시각극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단일화가 쉬울 것이냐라고 할 때는 순탄치 않을 것 같고, 만약에 5월 11일이 지나가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조직이나 돈 이런 것이 그 부족한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저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닥친다는 얘기죠. 네네. 기호 2번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결국은 10일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임 당 안팎에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김문수 후보가 사실 그동안 그전에 과거 행적을 보면은 구구적 발언도 많이 하셨고, 또 정광훈 그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최구구적인 후보였어요. 그것이 중도층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또 반편으로 보면 그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또 바로 구구그 보수층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당 안팎에서 이제 개헌과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과의 메시지가 내기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최소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전에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탄핵 파면 이후에 압도적인 국민들이 파면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개헌과 탄핵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김문수 후보 즉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두고 이양수 총장에서 장동혁 총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양수 총장이 유임됐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 합류에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데, 이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친윤 인사들과 친김 인사들 간의 충돌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는 찬탄파 후보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네. 그런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는 명분이 중요한데, 그런 명분도 없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보니까 당원에 가입해달라는 운동도 하고 있고, 네. 또 친한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를 봐서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좀 도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네. 한덕수 후보 출마 선언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거국 통합 내각도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약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안 했는지를 반문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원적 비상계엄과 내란이 그 임기가 5년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헌의 저는 주된 포인트가 임기의 단축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주임제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권을 강화한다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본질적인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는 개헌이라든지 거국내각 이런 것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대선에서 표를 확장시키려 하는 그런 꿈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 등과의 반명 빅텐트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하게 대선을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핵 간의 그림자 뒤에서 어른거리는 단일화판에는 관심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단일화는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본인도 탄핵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태도가 변화되지 않은 이상 그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대응은 언제나 환영이다 이렇게 또 열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능성도 일부 열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덕수 후보를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거를 봐서는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한덕수 후보 또는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도 반대할 것인지는 대단히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휘하던 최 전 부총리의 사퇴가 통상 협상에 미칠 우려는 없나요? 일단 저희가 그전부터 오히려 더 이 통상협상,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리한 그러니까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 결정들을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사전적 준비 단계로서의 협의를 하고 있다가 최종적인 결정은 6월 3일 그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한덕수 후보는 요 관세협상 요걸 갖다가 지렛대 가지고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재무장관도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어요. 네, 어쨌든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다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객관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그 최종적인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이주호 권한대행이 이제 어제 자타부리라고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타부리가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받들고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고 근데 다만 이제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말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의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좀 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역할에 충실하고
또 어려운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이 일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의 권한 대행들처럼 알박기 인사라든지 뭐 거부권 남발 등 해서 이런 권한들을 남용해서 또 그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 조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금융감독 체제에 대한 손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 주도로 토론회도 열렸었는데 어떤 부분이 시급한 건가요?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98년도에 그 한국은행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그 총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재무부가 주도하면서 정부 정책의 하위의 집행기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우리 정부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98년도에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감독기구도 한국은행처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무성을 보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감독 업무 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취지로 제가 발의한 것이 이제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말씀 주세요.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모두 다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육성에 이제 방점을 두고 정책을 피해야 돼요. 그럼 반면에 이제 그러면 금융감독이 소홀해져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에 터졌던 뭐 TMF 사태라든지 ELS 사태라든지 뭐 동양 사태라든지 수도 없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양산돼 왔거든요. 이런 체계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 이런 쌍봉형 체계, 선진국처럼 쌍봉형 체계로 바꾸자라는 것이, 바꿔서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취하자는 것이 제가 발의한 금융위 설치법의 그 골자입니다. 아,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네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편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나요, 이 부분에? 네, 근데 사실 그 기재부 개편도 검찰개혁과 함께 우리 당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 기획예산처를 분리해서, 기재부에서 분리해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로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서 사실 독점했죠. 부처, 상황 부처로서 군림한다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고치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은 기재부 개편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위 개편의 문제는 모든 권한이 경제 관료에 집중되면서 실종된 책임 정치를 국민 중심으로 되돌려 살려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마 대통령 선거 직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재추진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도 의지가 강해 보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상법 개정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이게 자본시장 경제를 이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그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기업들한테도 훨씬 좋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책시사 3부 시작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정격 인터뷰에서는 불법 딥페이크 예방 빅데이터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소이바 김상용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딥러닝, 페이크의 합성어로 가짜 영상을 만드는 AI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등학생 2명이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고요?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학교에서는 이 딥페이크가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가 성범죄에 연루돼서 피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거의 100건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 딸이나 어느 누구의 딸도 포르노 동영상에 성착취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지금이라도 그 학교 현장에 가보면 매일매일 그 딥페이크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생들 간에 학생과 선생님 간에 이제는 말로 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고등학생 2명도 그런 사례입니까? 회장님? 그 합성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2명이 입건된 사례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면 그 2명 뒤에는 그분들은 그 학생들은 실제로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고 학생들 속에서는 그것을 기획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접근할 수 없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인격체고 나도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학생은 자기 개인정보의 소유권자예요. 그렇지만 그걸 악용해서 디지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전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AI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AI가 있기 전에 데이터와 AI가 나오고 나서의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게 이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의 데이터는 나의 데이터, 너의 데이터, 한국의 데이터 이런 게 따로 있었었어요. AI가 나오기 전엔. 근데 AI가 나오고 나서는 전 세계 지구적인 데이터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포탈에다가 김상용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포탈의 회원들만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AI한테 그게 미국의 AI든 한국의 AI든 중국의 AI든 AI한테 김상용 바보야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그게 다 퍼지는 거예요. 그거를 융합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그게 개인정보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인정보는 그런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가족과 사회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회장님, 이게 만들기가 쉽습니까? 이런 너무 쉽죠. AI가 뭡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AI한테 말해주면 그게 바로 만들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남한테 무슨 피해가 가는지를 학생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알아야 볼 수 있어야 자기도 보호하고 남도 해를 안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어떤 한 과목을 배우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는 어제의 그 시대가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이 전체가 하나예요. 지구가 온난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AI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어렵게 써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융합이라는 게 뭡니까? 융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융합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그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 전 세계적인 그 자질의 하향 그걸로 인한 사회적인 그 재난 그리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바로잡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대책,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그 AI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그 졸업하고 회사에 가가지고 디지털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제 손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도 제가 37개 통신사랑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AI가 나오는데 그 AI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 네. 예방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빅데이터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데이터가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빅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00% 잘못된 얘기예요. 데이터 따른 것이고 빅데이터가 따른 것이에요. 데이터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의 수치이고 빅데이터는 AI가 먹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AI가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재난을 일으키는 사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방 시스템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시면. 이런 예방 시스템은 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한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표준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준 기술 중에서도 개인과 기업과 정부 또 개인과 그 기업과 단체와 협회 이런 다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이런 빅데이터가 운영되고 만들어지고 그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단체 표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공정보 서비스 단체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가에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2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아, 20년 전에요? 2007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제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피해가 보는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시대에는 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AI가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 AI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IT 코리아 아닙니까? IT 코리아인 그 많은 기술 지향적인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제일 먼저 일자리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어질 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개인정보들이 도난당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생깁니다. 그건 저는 25년 전에 이미 그런 것을 보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인터랙티브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나라 그 행정안전부의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진흥정보화진흥원이라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라고 하는 곳의 산하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고 그곳은 우리나라의 그 개인은 기업은 특허를 등록하지만 국가가 갖고 있는 그 특허가 있어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특허는 국가와 국가들 간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관이 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공정보 서비스 단체 표준이라는 기구를 운영합니다. 근데 회장님, 그 기구의 제가 편집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표준이 있는데 왜 딥페이크 범죄는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네. 그 표준 단체 표준이라는 그 표준 기구는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정부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 네. 행안부라는 것은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과기정통부 같은 곳은 그 법을 집행하는데 시스템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 이런 네. 것을 하는 곳이 아까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공통으로 하는 기구에서 그걸 민관 협력으로 공공정보 서비스 단체 표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민간위원이 저예요. 저는 거기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냐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자기 개인정보를 자기가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는 그런 역할로서 제가 개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자정부 서비스의 플랫폼이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거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국가도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경찰청도 그 교육청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정보는 본인 말고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민간 쪽에서 그런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노력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정부 기관들이 협력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민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민간이 따로 있고 정부가 따로 있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융합 시대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따로 있고 미국이 따로 있고 중국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빅데이터의 그런 공유 자체가 좀 민간까지 공유하는 게 좀 약간 저되는 일 아닐까요? 빅데이터는 그 공유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사건입니다. 재난, 빅데이터 같은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10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표준은 있다고 하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교에 가보면은 그 졸업 앨범이라는 것을 네. 하는데 졸업 앨범을 하려면은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찍습니다. 학생들은 잘 알아요. 아주 잘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입을지, 내가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너무 잘합니다. 다만 교사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만 알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의 대부분이 졸업 앨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졸업 앨범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개인이나 기업이나 협회나 단체나 이런 다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영상 합성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단계별로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한 표준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런 불법 딥페이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민간 표준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책 당국의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군요. 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모 통신사에서 그 정보가 많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상상해 보면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엔지니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용 소이바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다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서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사고 직전 기록을 멈추면서 진실을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KBS 시사기획 창취대팀이 석 달 넘는 조사와 분석 끝에 블랙박스가 침묵한 이 시간을 과학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취재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오정현 기자와 함께 이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사기획 창 방송 제목이 2216번 추적 보고서 4분 7초였습니다. 4분 7초 어떤 의미인가요? 제주항공 2216편이 활주로를 벗어나 방위각 시설, 우리 로컬라이저로 방송이 많이 됐는데요. 이 충돌한 시각이 아침 9시 2분 57초였거든요. 그런데 앞서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박스가 정확하게 8시 58분 50초에 기록을 멈췄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이 바로 4분 7초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때와 충돌하고 또 그 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사라지게 된 셈인데 이 기록을 우리가 한번 되살려보자, 복원해보자.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 저장 장치가 침묵한 그 4분 7초를 다시 한번 이 사라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복원해보자라는 의미로 가열하게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프로그램 보니까 비행 궤적을 복원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 블랙박스가 놓친 기록을,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그 비행 궤적, 말씀하신 비행 궤적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그게 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라기보다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 사고, 항공기 사고라고 했을 때 블랙박스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비행 궤적을 구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황당한 되물음이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모은 4분 7초 영상 방송을 보시면 35개를 구해서 저희가 레이어를 쌓아서 그 구간을 전부 다 메웠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 것이냐. 영상은 우리가 구했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CCTV 영상이라는 게 대부분 화각이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렌즈의 그렇죠, 화각이 그렇죠. 다 다르니까 왜곡이 있는 거죠. 어안 렌즈처럼. 그래서 요게 2차원 또 평면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하늘에 지나가는 항공기 점처럼 보이는 저 항공기가 과연 거리가 얼마나 돼? 이런 거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영상 측량 기법을 좀 알게 됐고요. 실제를 그대로 본뜬 3차원 지도 위에다가 이 CCTV의 위치를 전부 다 입력하고 이제 왜곡을 아까 말씀드린 왜곡을 보정하고 또 영상에 등장하는 비행기의 그 CCTV로부터 가상의 레이저를 다 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서 잡힌 비행기에서 레이저를 쏘고요.
또 같은 시각적 건너편에서 잡힌 CCTV에서 또 레이저를 쏘고요. 그렇게 해서 교차점을 통해서 저희가 3차원 좌표를 그 지도에 찍어 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궤적이 구해졌습니다. 이 궤적도 복원을 했는데 네. 이 세대 충돌 부분과 관련해서 또 새롭게 밝혀진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큐 방영 이전에 참사 100일을 맞아서 리포트로 먼저 보도를 했었는데요. 일단 한쪽 엔진, 그러니까 오른쪽 엔진이 아주 가까스로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것 먼저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기존에는 이제 세대와 충돌한 뒤에 두 엔진,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둘 다 모두 멈췄다라는 걸 상수로 두고 대부분 분석을 이어나갔었거든요. 또 그 선의 포인트, 그러니까 사고기가 복행을 시도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서 돌았느냐. 기존에는 뭐 CG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보도를 했습니다만 활주로 위에서 굉장히 짧게 돌아서 반대편 활주로로 내린 것처럼 분석이 됐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 훨씬 북쪽, 저 5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선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앵커 말씀하셨던 세대 부분, 이 실체도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었고요. 또 1, 2초 오차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충돌 시각이 오전 8시 58분 26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 세대가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 이게 가창오리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가창오리가 뭐 저희 대표적인 겨울 철새잖아요. 네. 늦가을에 한국으로 와서 겨울 나고 또 따뜻해지면 봄에 시베리아로 돌아가는데 제주항공 216편과 충돌한 이 가창오리 무리가 어딨냐 해서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봤거든요. 네. 취재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겨울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요. 다만 날이 조금 풀리면서 전남 무안보다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서 충남 서산에 서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 가창오리가요 몸집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무리 생활을 해요. 이제 그 스스로 그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데 영상에 보면 굉장한 무리가 그 무안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그 잠시 등장하지만 그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 가창오리 무리가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수만 마리 떼가 지나가는데 조금 과장을 살짝 보태자면 정말 그림자가 드리우는 정도로 굉장한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잡힌 화면에는 그렇게 새 떼가 보이진 않았잖아요. 조금 뭐 화질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굉장한 무리의 새떼가 비행기와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무안군 주민들이 취재팀 조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특히 뭐 이렇게 막 달력까지 찢어서 당시에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갔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돌아갔다 이런 말씀해주신 할머니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 네. 뭐 그 할머님의 증언대로 아까 제가 그 앞선 질문에서 설명드렸던 북쪽의 산해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 할머님이 증언을 해줬던 그 포인트에서 저희가 CCTV 영상을 찾아서 그 단순히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거, 그러니까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증거를 좀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CCTV 영상 얘기한 김에 저희 이번 프로젝트 자체의 이 뿌리가 CCTV 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CCTV라는 게 1년, 2년 계속 보관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짧으면 일주일 만에 지워지기도 하고요. 또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이게 예전 영상을 새 영상으로 덮어쓰기 하는 식인데 이게 복원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집을 찾아가면 와서 봐라.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영상이 지워졌다. 실제로 뭐 제가 찾아간 집에서 하루 전에 영상이 지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하루 전에. 네. 그 경우 뭐 저희도 아쉬웠는데 그 주인분 정말 와 하면서 탄식을 내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취재팀이 직접 비행
시뮬레이터도 타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해서요. FFS라고 합니다. 뭐 실제 항공기 조종석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버튼 하나까지도 그대로 구현해 놓은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6개의 축이 유압축이 달려 있어서 실제 기체와 같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재현해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지포스라고 하죠. 제가 직접 탔을 때도 좀 놀랐는데 뭐 활주로에서 세게 달리다가 이렇게 멈췄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구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장비를 좀 섭외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항공사의 이제 훈련 장비인데 요거를 일반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더군다나 저희 취재팀은 이게 훈련이 아니라 검증의 목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과연 우리의 조건대로 입력을 해야 될 텐데 해줄 곳이 과연 있느냐? 결국 국내에서는 없었고요. 그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이제 중국의 한 비행 그 훈련 기관에서 결국 저희의 조건을 수용을 해주어서 우여곡절 끝에 3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떤 점을 시청자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블랙박스가 꺼진 항공기 사고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가 꺼졌다고 해서 사고의 진실이 숨어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저널리즘으로서 좀 입증을 하고 싶었고요. 네. 또 이번 다큐는 뭐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를 추궁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또 여러 겹의 안전망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구조적인 실패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항공사고 조사의 좀 국제적 패러다임이 좀 변했거든요. 이미 한참 전에 변했습니다. 참사 재발을 막으려면 누가 왜를 부각하는 것보다 무엇이 어떻게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창 216번 추적보고서 2부가 방송이 되는데 2부 방송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현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적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